그러면 마이칩 연계 측정 분석 기초 강좌 두 번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칩을 설계할 때 아날로그 회로, 디지털 회로, 혼성 회로 이렇게 할 때 측정하는 방향이 조금 다른데요. 아날로그 회로 같은 경우는 지난 1회차 때 그 전압 전류를 바꿔가면서 어, 이 전달 특성 이런 것들을 측정한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때 이제 보면 이 오실로스코프를 써가지고 전압을 시간에 따라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XY 모드로 해서 입력 전압에 대해서 출력 전압이 어떻게 되는지 아날로그로 보는 것이 주된 방법이었고 그리고 이런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읽을 때그 어, 장치 USB를 연결해서 오실로스코프로 데이터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소자 구조가 있을 때, 이거를 톤이라는 그 마이크로 파이썬 혹은 C 개발 환경에서 그 아두이노에 해당되는 또 라즈베리 피코를 가지고 전압을 걸어주고 전류를 측정할 수 있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GPIO 단자나 혹은 아날로그 ADC 단자를 이용하면 전압을 읽는 것과 디지털 전압을 읽는 것 두 가지 다 가능하다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실제 전압을 걸어주고 할 때는 MCP475가 전압을 읽는 거라면 어, 잘못 써놨네요. ADS 112로입니다, 이게. ADS 112로가 전압을 읽는 거라면, MCP475가 전압을 가하는 거인데, 그래서 이 전압을 가하는 것과 전압을 읽는 것, 그리고 이 디지털 레벨 시프터를 써서 이 3.3V에 맞춰져 있는 디지털 로직을 5V에 맞춰주게 되면 측정하는 범위가 혹은 가해주는 전압 범위가 0에서 5V에 해당되는 마이칩의 사양과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 레벨 시프터를 쓰는 게 마이칩을 측정할 때에는 필수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단한 코드를 통해서 장치를 탐지하고 그다음에 이 전압을 이렇게 가해주면서 이 출력으로 나오는 전압을 읽어주면 이런 식으로 인버터 같은 거 특성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랬었습니다. 요거를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측정을 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어, 그래도 ADS-115 같은 전압을 읽는 것과 전류 모듈 같은 경우는 실제 계측기를 이용해 측정할 때 얼마나 전류를 그 계측기가 소모하는지 혹은 IoT 장치가 얼마나 전류를 소모하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할 때 굉장히 유용한 그런 작은 모듈입니다. MCP472호는 많이 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지난 마이칩에 이제 이걸 받았을 때 이런 칩 모양을 보고 한쪽에 이렇게 홈이 있는데요. 홈이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배선을 가지고 전압을 걸어주고 전압을 읽는 이런 거를 이제 설계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SMD 타입, 서피스 마운트 디바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브레드보드 빵판에 꽂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양면 보드 해서 이렇게 그, 표면에 붙여서 하는 기판이 있습니다. 그런 기판을 여기에 납땜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전용으로 배선을 따로 따서 측정하는 방법이 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보니까 이거는 이제 납땜이 마이칩 같은 경우는 이게 간격이 생각보다 넓어서 일반적 SMD보다는 납땜이 조금 수월합니다. 그것도 제가 좀 이따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15개 정도 사서 주문을 6월 19일에 했더니 이렇게 배송이 되면서 25일, 그저께 딱 받았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걸려서 이 15개 정도를 주문했더니 한 9,000원 이 배달비 해서 이제 도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댑터를 연결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요. 어댑터가 이제 SOP 28필에서
딥타입 그 브레드보드에 꽂아서 하는 변환이 있는데, 요게 이제 그 8,460원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이거를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을 언제 했냐면, 제가 6월 20일 한번 이거를 요 강제 맞춰가지고 얼마나 걸리나도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겸에 제가 주문을 6월 20일 해보니까 자, 이래 6월 이게 중국에서 오는 과정을 거쳐서 보니까 이게 26일 딱 어제 도착했습니다. 희한하게. 희한하게 어제 도착해서 이것도 한 20일, 26일이니까 이것도 한 일주일 정도 걸려서 이 어댑터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받은 거를 이제 보면 이렇게 그 어, 왼쪽은 한 15개의 그 변환 보드이고 오른쪽은 이제 그 알리스페이스에서 받은 그 어댑터입니다. 어댑터이고 이건 아무래도 칩이 20개 정도 받으니까 얘를 바꿔가면서 테스트하기에는 좋을 것 같고 근데 어떤 경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칩을 동시에 재야 된다거나 혹은 극한 상황에서 테스트한다 그러면 이 어댑터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게 대충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이게 납땜을 해서 배선을 길게 연결을 해서 예측기하고 이 칩을 따로 분리하는 게 또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 다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예, 그저 교수님 보면 그 질문인데요. 마이크 사이즈하고 아래 그 판 요 1cm by 1cm로 돼 있는 그 그리드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라는 거를 보실 수가 예, 있습니다. 교수님, 자, 그럼 여기 이제 그 어댑터인데요. 어댑터를 가지고 교수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보면 여기 딥 타입으로 이게 브레드보드 꽂을 수 있는 딥 타입이라고 그러고 여기 이제 옆으로 SOP28 그랬을 때 SOP 패키지 타입이고 그다음에 질문요. 신경 예, 쓰면 질문 있으시다고요? 예, 지금 어떤 잘 들리시나요? 목소리가 되시나요? 예,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심기윤 교수님 어떤 질문 있으신가요? 아, 예, 잘 들리시나요? 아, 그, 목소리 잘 제가 들리시나요? 잠깐만 소리가 제가 지금 안 들리는 건지. 교수님, 그럼 제가 아마 사운드가 어,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예, 예. 그, 잘 들리시나요? 이 사람 왜 안 들리지? 잠깐만요, 그럼 제가 이어폰을 예, 가져오겠습니다. 제가 이어폰 안 꽂아서. 예, 예. 잘 들리시나요? 음, 음. 혹시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예, 예. 잘 예, 들리시나요? 들리네요. 예, 잘 들립니다. 예. 아, 예, 예. 그, 지금, 이제, 이제 어댑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변환기도 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제 우리, 이제 측정 환경이 아무래도 이제 브레드보드가 많은데, 이 패키지 타입을 이제 SOP 말고, 그, 예, 아예 DIP 타입으로 좀, 마이칩, 에서 제공을 좀 하면 더 편리하게 좀 측정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특별히 뭐 그 제가 SOP, 그 제가 아이덱에 예전에 그 칩을 주문해서 받아봤을 때, 음, 그때 다 SMD 타입이더라고 보니까 아마 예, 그래서 그때는, 예, 좀더 익숙한. 예, 예, 아이덱은 208펜이기 때문에 예, 딥 예, 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긴 예. 208펜이라서 그래서 거기는 뭐 SMD 타입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요 우리 아, 이제 이그 마이칩은 28펜이니까 그것도 계속 이제 변환기 써서 이제 측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VIP 타입으로 하면은 그 더 이제 측정이 편리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저도 이제 건의를 드렸는데 좀 김 예, 교수님도 좀 예, 요 이용자 입장에서 좀 그 마이칩 본부에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좀 예, 더 이제 그렇겠습니다. 저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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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아, 저, 여보세요? 예, 구기로 박사님,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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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딥타입으로 바꾸려면 일이 커져요. 아, 왜냐면 이게 패키지를
에트리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패키지 하우스에서 하는데 만약에 그 딥타입으로 하려면 지금 요즘은 딥타입으로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그 딥타입으로 음, 하려면 패드 프레임이랑 뭐 이거 패키지랑 이거를 다 구입해야 되는데 그걸 음, 전환하려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많이 드는 예, 데다가 그 지금 이거 패키지 하는 패키지 하우스에 이게 준비가 돼 있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고 음, 그래서 비용 문제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지금 전환하는 건 좀 곤란하고요. 그 음, 다음에 딥타입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게 그 지금처럼 그 저기 뭐야 가운데가 이렇게 열려 있어가지고 오픈되어 있는 상태로 제공되잖아요. 근데 예, 예. 딥타입을 그 플라스틱 패키지로 하는 건 불가능하고 왜냐면 몰딩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세라믹으로 해야 되는데 세라믹은 딥타입이 오히려 비싸요. 커져요 이게. 예, 그래서 아마 딥타입을 하는 건 불가하고요. 그다음에 음, 지금 그 김기태 교수님 하는 것처럼 저렇게 어댑터 보드를 그 차라리 그 소켓 있잖아요. 예, 지금 그 화면에 보이는 거 그런 예, 형태로 그거를 그게 큰 가격 비싸지 않으니까 예, 그거를 사용을 해서 하면은 차라리 뭡니까 그 칩을 그 장착했다 떼기가 체크할 때, 예, 편리하잖아요. 편리하니까, 예, 그리고 브레드보드에 끼울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냥 계속 이체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 지금 상황으로는. 아마, 그 예, 딥으로 얘기는 들었는데 그거는 전환할 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예, 추가 질문인데요. 네, 예, 예, 예. 원래 제가 생각했을 때는 딥타입의 플라스틱 패키지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그 클리어 타입으로 창을 하려면 반드시 세라믹으로 가야 하나 예, 보죠? 그렇죠. 몰딩할 아,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은 다 노출된 채로 줘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해요. 예, 그러면, 예, 예, 왜냐면 이제 그 클리어 타입이 본딩한 상태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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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차라리 요거를 이게 칩도 이게 우리끼리 얘기인데 이게 칩 나중에 좀 이렇게 이걸 확장할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디자인이 좀 작긴 한데 그래서 좀 더 재미있는 설계를 늘리려면 그 확장을 해야 돼서 칩도 늘리고 아이오 패드도 지금 너무 작아요, 핀이. 예, 그래서 그거 하려면 우리 다 같이 차라리 COB를 해달라. 예, 예,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예, 한번 공론화 시켜볼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예. 자, 그래서 저게 그 어댑터를 이렇게 받으면 손으로 싹 눌러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칩을 딱 넣어서 닫으면 이런 식으로 딱 끼워집니다. 끼워지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납땜을 이제 한다. 그랬을 때, 이제 예를 들면 이 소켓이 항상 같이 들어갈 수 없는 환경에 얘를 넣어야 되는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요 어댑터에다가 또 SMD를 붙이는데요. 학생들 가운데 SMD 타입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그냥 납땜도 사실 많이 안 해봤는데 그런 거 할 때 이제 보통 그 쉽게 이제 해볼 수 있는 게 그런 디바이스 마트 같은 데서 솔더 위크라고 있는데 이게 구리 망이거든요. 구리 망 가지고 일반 납땜을 한 다음에 여분의 납이 붙었는 거를 떼내는 방식으로 SMD 타입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잘 납땜을 하면 얘는 사실 그 옆에 이 쇼트가 되는 경우가 잘 없는데 이게 간격이 넓어서 근데 이제 간격이 좁은 SMD 타입은 이 솔더 위크를 쓰는 게 꼭 필요한데요. 간단하게 이제 동영상을 보면 이제 솔더 위크의 그 용도를 보면 이걸 생각보다 아는 학생들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 본 적 있는 학생들은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납을 떼내는 겁니다. 이렇게 납을 떼내는 방식으로 이런 그 솔더 위크를 쓰는데 이거를 이제 SMD 타입으로 한다는 얘기는 이제 SMD 타입을 쭉 납땜하고 난 다음에 보면 이렇게 그 단자와 단자 사이에 이렇게 쇼트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해서 쭉 눌러서 빼버리면 깔끔하게 그 사이가 다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플럭스하고
이렇게 기름처럼 보이는 게 플럭스인데, 플럭스하고 솔더 위크를 잘 하면, 납땜 붙인 거 가지고 바로, 이렇게 흡수를 할 수 있습니다. 위크란 단어 자체가 양초에 그, 이제 파라핀을 쭉 빨아들여서 얘가 불을 비추는 거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 구리막 용도가 그래서 SMD 타입으로 납땜하는데 사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그 칩 자체를 그 여러 가지 다른 것과 연결을 해야 될 경우가 있을 때 개수가 많으면 이런 식으로 SMD 타입, 요건 방금 했던 거고, 어, 여기 이런 식으로 보면 솔더링 하는 그런 게 좀 많이 있거든요. 아, 이게 금방 지나가고, 예. 보면 이런 식으로 그 동영상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작은 SM 저항 같은 경우도 SM 타입으로 이 플럭스 이용해서 직접 납땜할 수도 있고, 이런 칩,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다른 패키지 형태가 돼 있을 때, 이런 이거는 이상하게 스폰서 너무 많이 나오네요. 영화 보통 붙일 때 이런 거는 보면 그 자료에 링크가 다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의외로 학생들하고 해볼 때 이 부분 처음 출발할 때부터 이게 잘 안 된 경우 있더라고요. 그건 떼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고 플럭스를 이렇게 한 다음에 열풍기로 이렇게 가열을 하면 얘가 온도가 올라가서 얘를 핀셋으로 이런 것들 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납땜을 잘못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떼내고 난 다음에 그 열풍기로 떼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납을 붙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SMD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거를 어, 원래 도로 붙이는 그런 동영상이 다 열풍기를 이용해서 하는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아까 솔더 위크 가지고 떼낼 때 혹시 그 마이칩을 붙였는데 잘못 납땜했다. 그럼 이런 걸 이용해서 떼내는 방식 하나의 예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떠 있을 때 사이에 쭉 넣어가지고 여러 개의 IC핀이 쭉 있을 때 하나하나 납땜해서 떼기 어려우니까요. 동시에 열을 다 같이 전달시켜서 같이 온도 올려서 떼내는 방, 할 때도 얘를 솔더 위크를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희한하게 지금 쫙 빨아들여가지고 얘를 톡 떼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떼내는 방식이 이제 SMD 타입으로 할 때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 칩을 다른 것과 많이 결합을 시켜서, 이 PCB를 만들어서 다른 부품을 좀 많이 붙여야 될 경우에, 어, 오븐을 이제 쓰는데요. 리플러 오븐을 쓰게 되는데, 그 리플러 오븐이 이제 그냥 오븐입니다. 오븐인데 이제 이거를 한 230도씨까지 올렸다 내리면 이걸 SMD 타입 부품을 많이 붙인 상태에서 그, 어, 한꺼번에 만들 수가 있거든요. 면이 이렇게 기판이 만들어져 있을 때 이 동영상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게 동영상 뭐가 많네요. 이걸 건너뛰겠습니다. 예, 보면 그래서 실제 이제 이거를 동영상 보면 피자 오븐, 그 집에서 피자 오븐 만든 이걸 가지고 이 솔더 페이스트를 이제 여기 SMD 타입 주사기로 붙여서 한 케이스를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실제 리플로 오븐이 없더라도 이것도 광고가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리플로 오븐에다가 쭉 넣어서 한꺼번에 납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LED를 붙여서 이 피자 오븐에 넣은 예인데요. 똑같습니다. 보면 이거를 가지고 지금 이 주사기 형태의 솔더 페이스트를 여기 발라주고 이렇게 쭉 발라줍니다. 발라주면 이게 IC 칩 같은 경우에 이게 간격이 촘촘하기 때문에 이게 넘치지 않겠냐 해서 조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넘치더라도 얘가 녹아 붙으면서 이 밑에 메탈이 있는 경우만 딱 졸아들어서 사이에 셔터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부품마다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이 칩을 이렇게 해가지고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거는 이제 손으로 이렇게 핀셋으로 옮겨서 이렇게 옮겨 될 겁니다.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붙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얘를 이제 여기 쫙 붙인 상태에서 요 오븐에다가 어,
이렇게 붙였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얘를 이제 오븐에 넣었잖아요. 이렇게 오븐에 넣어가지고 얘를 이제 뚜껑을 닫고 닫았습니다. 닫고 나서 온도가 쭉 올라가는데 온도가 안 맞으면 이 PCB가 타거든요. 타기 때문에 온도가 230도 이상씩 안 올라가도록 하고, 이 솔더 페이스트 자체에도 온도가 몇 가지 종류가 있어서 얘가 올라갔다 내려오면 얘가 쫙 쫄아붙으면서 전체 부품이 일괄적으로 다 만들어집니다. 요거를 이제 뭐 여기 보면 235도씩 1분 동안 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집에 있는 오븐으로도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대로 만들어져서 LED가 켜졌다 꺼졌다 하는 거를 여기서 데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이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어서 이 SMD 타입의 소자를 가지고 이게 익숙하지 않은 이 칩을 딱 받았을 때 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PCB 컨버터 혹은 그 양면 보드나 이렇게 그 변환 시트, 어댑터 가지고 해도 시간적으로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한다 그랬을 때 이제 몇 가지만 기본적인 얘기만 좀 하고 나서 직접 한번 볼 텐데요. 여기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이게 이제 전압을 걸어주고 그다음에 이 내부 저항, 우리 항상 전압 원은 내부 저항이 있습니다. 내부 저항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어, 곳에 그랬을 때 이 전압계를 갖다 붙이게 되어 있는데, 이 전압계를 갖다 붙이면 결과적으로 얘기할 때 이 전압계의 내부 저항이 이 재고자 하는 전압의 내부 저항보다 훨씬 커야지 이 전압계로 전류 흘러가지 않고 이 측정하고자 하는 부품으로 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내부 저항이 커야 됩니다. 근데 이제 내부 저항이 큰 거는 아무래도 어, 높은 저항에서 나와 있는 그런 전압을 재는 경우, 특히 이제 건전지가 오래됐다. 오래되면 내부전이 커지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전압을 잴 때에는 기존의 그 전압계로 잴 때보다 내부전이 큰 걸로 이제 재야 되는데, 그래서 값싼 전압계, 뭐 값비싼 전압계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내부 저항하고 여러 가지 밴드위스라든지 그런 그 측정하는 범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전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전압을 측정하면 이제 많은 경우가 이렇게 보면 이 경우는 unknown resistance 돼 있는데 요 키슬레스나 로우 레벨 메저먼트라는 여기 이제 무료로 공개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런 그 잘못 측정하는 경우에 대한 얘가 나오는데, 보면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이런 그게 있을 때, 이 카패시턴스가 케이블에서 오든 혹은 이 소재 자체의 내부의 카패시턴스에 있건 간에 션트 카패시턴스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BNC 케이블 같이 돼 있는 경우에 이제 그 BNC 케이블 사이에 항상 이 그라운드 라인이 같이 가기 때문에 정확히 같은 회로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저항에서 나온 전압을 잰다고 생각했을 때 이 매저를 하게 되면 여기에 이 전압이 나올 때 이 커패시턴스에 먼저 차징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전압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커패시턴스 성분이 있는 곳에 먼저 채워주면서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측정한 것이 과연 얼마 기다렸다 측정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RC 타임, 이게 이제 요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전압의 이 가지고 있는 내부 저항과 그리고 측정하는 환경에서의 혹은 소자 자체의 이 칩에서 아날로그 전압에 해당되는 그 전압 원, 이 사이에 션트 커패시턴스 크기에 따라서 굉장히 빨리 측정하는 것이 필요로 한다 그랬을 때 특히 문제가 되는데, 이게 RC를 구분해서 RC 타임에 대해서 보면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의 시간을 보면 내가 측정 전압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RC 타임에 그러니까 정확히 같을 때에는 실제 전압보다 63%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RC 타임 5배 정도 됐을 때 보면 99%에 가까우니까 결국 전압을 잰다. 제가 ADS 112로 전압을 잰다 그랬는데, 항상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게 언제 전압을 재는가 했을 때 걸어주자마자 전압을 잰다 그러면 실제 전압보다 되게 작은 전압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딩 효과에 따라서 측정값이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에러에 대해서 RC 타임에 대한 요소를 항상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RC 타임이 짧으면
예를 들어서 RC가 뭐 1ms다 법을 했더니 그러면 뭐 1초에 한 번씩 재도 충분히 100%에 가까운 원래 값을 측정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계측기를 보면 계측기가 아무리 좋아도 인트린sik한 그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 인트린sik한 노이즈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 저항의 표시가 이렇게 스캐터링, 차지 스캐터링을 형상화한 게 이 저항의 모양인데, 근데 충돌하는데 이 충돌이 저항의 그 원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트린sik하게 우리가 서멀 노이즈라 그래서 4kBT, R, 델타 F, 이게 델타 F가 계측을 하는 계측기의 밴드위스인데요. 그러니까 어느 만큼의 넓은 주파수 대역을 다 읽어드리느냐라는 부분인데, 이 델타 F가 크면 클수록 아무래도 좀 더 넓은 분포의 주파수를 다 읽어드리니까 노이즈가 증가합니다. 파워 스펙트럼, 이 제곱이니까 파워 스펙트럼이라서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저항이 클수록, 그다음에 온도가 높을수록, 그렇기 때문에 이 서멀 노이즈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이즈 볼테이지는 인트린지한 노이즈가 아니라 항상 우리가 회로에서 가정할 때 일반적인 노이즈가 어떤 전압을 재고자 하는 대상에 있다면 얘를 T, 어떤 유한한 온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한 온도 T라 그러면 노이즈가 없는 저항과 노이즈 전압을 이렇게 등가적으로 둘이 쪼개가지고 이 노이즈 전압이 항상 흔들리는 전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런 식으로 직렬로 노이즈 볼티지가 연결돼 있다 생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병렬로 연결돼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테버닌의 등가 원리에 따르면 이제 저항과 전압을 직렬 연결해서 표현을 하고 노턴의 그 표현 방식에 따르면 우리가 회로에서 이 전압원에 대해서 커런 소스하고 저항을 이렇게 병렬 연결된 걸로 생각해서 어쨌든 노이즈 항상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측정한 전압이 노이즈의 영향을 항상 섞여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식을 그래프로 표현하는 게 이겁니다. 오른쪽에. 그래서 오른쪽인데, 그래서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소스 리지스턴스가 예를 들어서 1kΩ입니다. 되게 작은 거죠. 작은데 그러면 1옴이다. 1옴에서 나온 그 전압을 재보면 여기 R에다 1옴을 넣었을 때 VN의 제곱에 또 루트 미 스퀘어인데 이게 이제 4kBT 물주만 상수에다가 델타 F를 이제 주파수 대역을 정의를 하기 나름인데 이제 1kHz다. 그래도 어떤 픽스되어 있는 인디스를 넣어줬으면, 이걸 보면, 여기에서 1옴일 때 보면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 실제 그 측정되는 노이즈 전압 자체를 고려했을 때 얘가 점점 그 저항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노이즈 볼트가 커집니다. R이 커지면, 그래서 이제 보면 로그 스케일로 표현한 걸 봤을 때 노이즈 전압이 요로 1테라옴일 때는 쭉 올라가서 심지어는 1mV까지도 전압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마이칩에서 전압을 잰다 그랬을 때 1마이크로볼트다. 그래서 그걸 믿을 수 있는 1마이크로볼트냐 혹은 1mV다. 이거 했을 때 믿을 수 있는 1mV냐라는 거는 이 소스 저항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나노볼트를 쟀다. 회로에서 1나노볼트를 재었다 그랬을 때 얘가 쭉 갔을 때 만약에 1기가옴에서 나오는 1나노볼트 쟀다 그러면 사실은 그 데이터는 거짓일 확률이 많죠. 왜냐하면 1나노볼트 암만 증폭하더라도 소스에서 나온 그 1나노볼트는 1기가옴이라면 이 노이즈의 이 잔슨 노이즈, 더멀 노이즈에 의해서 원리적으로 얘는 충돌에 의해서 나오는 플럭추에이션이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하얗게 표현되어 있는 영역의 전압만 실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데이터 영역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계측기에 따라 뭐 비싼 계측기, 싼 계측기에서 또 이 노이즈에 리미트 되는 이제 영역을 보면 이 소스 리지스턴스를 방금 이 잔스 노이즈를 이제 보여준 거 보면 계측기도 이 하얀색 영역을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 보면 일렉트로메타라는 게 쭉 이래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일렉트로메타가 비록 이 그 나노볼트 메타나 프리앰프를 써서 한 거를 보면 이거보다 적은데 불해능이 이 일렉트로메타가 1마이크로볼트 불해능이 적습니다. 요 위가 실내에 있는 구간인데 일렉트로메타 같은 경우는 장점이 뭐냐면 1메가옴이나 1기가옴일 때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나노볼트메타나 프리앰프 같은 경우는 1기가옴일 때는 여기에 위기 때문에 이 아래 전압을 재는 방법으로서는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측기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믿을 수 있는 구간이 앞서 인트린sik한 잔슨 노이즈 범 위에 있는 그 영역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ADS 112로 같은 경우에는 어디 영역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사실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측정하는 전압에 있어서 과연 이 실제 시그널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해볼 수 있으면 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 노이즈 전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했고요. 또 잠깐 얘기할 부분은 저항을 측정할 때 고저항을 측정한다, 저저항을 측정한다는 게 방식이 있어서 계측할 때 저저항을 측정한다 한다 그랬을 때는 사실 도선에서 저항과 비슷해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측정을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RX로 된 표에 있으면 얘를 그냥 전압 전류 관계에서 잴때 도선이나 컨택장이나 이 단자 간에 연결할 때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빼주기 위해서 우리 전류를 흘려주면서 이렇게 단자를 네개를 연결을 한 경우에 인풋 하이 여기 전압을 이렇게 걸어주고 전류 흘려주면 인풋 로우로 흘러나가는데 센서 할 때 센서 하이, 센서 로우 해가지고 이렇게 네 단자로 해서 이 사이에 디퍼렌셜로 측정하게 되면 이 중간에 있는 이 배선에 의한 혹은 단자의 접촉장 같은 것들을 아, 제거를 하고 순수에 걸리는 전압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전압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 저장에서 나온 전압을 측정할 때는 되게 좋은데 굉장히 낮은 저항을 측정할 때에는 이게 그 테스트기로 저항할 할 때도 2단자 저항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단자 측정은 이제 이거를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볼티지 소스를 걸어서 커런트를 재느냐, 그 다음에 빌트인 커런트 소스하고 볼트메타를 하느냐, 이런, 이게 결국에는 전압과 전류 사이 관계를 보는 거기 때문에, 고저항인 경우에 어떤 거를 수월하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10기가옴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소스 저항이 있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소스가 굉장히 큰 저항은 이 응용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공장에 이 먼지가 쫙 날아갈 때, 그 먼지가 쫙 날아가면 이 먼지를 집진해서, 걔가 집진기, 먼지 집진기 같은 경우에 얼마나 보면 그 자체가 오픈 서킷에서 이제 걔가 차지가 전달돼서 전압이 측정되는 거 있습니다. 그런 큰 저항 측정할 때에는 이제 이런 고저항의 어,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까처럼 일렉트로메타를 써서 이제 고장 부분의 전압을 재는 방법이 일단은 계측기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드라는 그 개념을 여기서 또 하게 되는데, 가드라는 개념을 또 어떻게 쓰게 되냐면, 여기에서 앞에서 봤을 때 시션트가 있기 때문에, 시션트가 그라운드하고 이 저항 사이에, 이 고전압하고 이렇게, 이 그라운드 사이에 션트 커플에서 연결되어 있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전압을 걸어줬을 때, 얘가 측정할 때 차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 가딩 한다는 게 여기에 이제 션트된 커패시턴스의 아래 거 로우 단자를 실제 요 위에 단자하고 결합을 같이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같이 만들어주면 포텐셜 디퍼런스가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 충전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럼 이제 얘가 가드를 한다는 얘기는 이게 보장되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 CS를 이렇게 아래 부분을 가드라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돼 있냐면 쭉 가서 포텐셜을 맞춰주는 이 OPM프를 연결해서 원래 측정된 소스하고 얘를 버퍼를 써서 출력될 전압을 같이 만들어줘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결국 얘는 답을 알고 그 답에 해당되는 전압을 이 로우 단자에다 연결해줘서 이 커패시턴스가 계속 아래가 올라가니까 측정될 때 올라가게 되니까 이 충전되는 전압이 줄어들게 되죠. 이런 게 특히 이제 고장 측정할 때 고장에서 나오는 소스 전압을 잴 때 그 문제가 되는 이유가 바로 RC 타임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회로 PCB 설계할 때도 이 가드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서 측정하는 것이 이제 고저항에 드는 PCB 저항이 비슷한 그런 회로 설계한다 그랬을 때에도 항상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드 관점에서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 라즈베리 파이 피코로 전압을 재다 보면,
0에서 5V로 되어 있는데요. 이 0에서 12V 뭐 올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 OP앰프라든지 그 마이칩을 가지고 다른 회로 연결을 해서 중간에 로직으로만 쓴다거나 한다 그랬을 때 그런 식으로 5V를 플러스 마이너스 12V로 바꿔줘서 위에 뒷단에는 이제 다른 회로들은 예를 들어 플러스 마이너스 12 아날로그 회로로 한다 그랬을 때 이런 걸 써줘야 되는데요. DC-DC 컨버터를 써서 중간에 있을 때 실제 제가 해보니까 라즈베리 파이 피코가 상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있을 때 0에서 5V 라즈베리 피코에 그 0에서 5V를 딱 걸어주면 얘가 스파이크가 딱 생기거든요. 스파이크 생겨서 그래서 이런 저항 같은, 요런 식의 이 제너 다이오드를 서로 마주보게 하고 요거를 이제 0V하고 5V 라즈베리 피코에 0에서 5V 사이 연결해 주는 거 해주면 훨씬 낫습니다. 혹은 이제 이거를 그냥 이 요 한 개만 다이ode 한 개만 이렇게 해가지고 0에서 5V 사이를 연결해 주면 이게 오버로드 프로텍션이 되는데 오버로드 프로텍션은 이 다이오드가 터널 전압 0.7V, 0.6V 정도 되는 걸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제너 다이오드는 내가 원하는 오버플로우 볼티지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얘도 이제 생길 수 있는 스파이크를 고려해서 이제 이 측정하는 스킴에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회로에 따라서 이런 전류를 측정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실제 이 계측기를 할 때 이 실제 임의적으로 만들어지는 이 전류의 범위입니다. 보면 이 피코 암페어, 나노 암페어 뭐 이렇게 전압을 든다고 했을 때 보면 일반적으로 로우 노이즈 케이블이다 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피코 암페어 이하로 이렇게 전류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아티팩트죠. 그러니까 내가 실제 신호와 상관없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스타일이 있는데 트리블 일렉트릭 이펙트라는 게 이제 마찰 전기입니다. 그래서 마찰을 휘었다 뗐다 하는 얘기하는 건데 이 계측기에 쓰는 이 배선을 이렇게 휘게 되면 어떻게 생기냐면 중간에는 컨덕터고 그다음에 인슐레이터가 특히 BNC 케이블로 된 경우는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거든요. 안에 하얗게 돼 있고 바깥에 까만색으로 돼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 재료가 틀립니다. 재료가 틀리기 때문에 얘가 휘었다는 얘기 자체가 이 사이에 얘가 마찰 전기가 생기면서 여기에 전류가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생긴 전류가 이렇게 일부러 한다 그랬을 때, 우리 센서를 쓸 수도 있겠죠. 이 로우 노이즈 케이블하고 스널 케이블이 그 범위가 이렇게 넓습니다. 넓고, 실제 이제 굉장히 미케니컬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 경우, 굉장히 진동이 많이 있는 경우 상황에서 된다 그러면 힘을 이렇게 때리면 터미널에서 있을 때 피에조 일렉트릭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에조 일렉트릭은 전압을 걸어주면 고체가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이 길이가 달라지거나 혹은 반대로 이제 길이가 달라지게 하게 되면 전압이 생기는 그런 피에조 일렉트릭 효과 때문에 근데 여기 망치를 때리면 전류가 생긴다라는 걸 표현해주고 있는데 실제 이 펌프가 작동하고 있거나 굉장히 강한 그런 환경에서는 이제 얘가 떤다는 개념 자체가 바로 압력이 가해진다는 거기 때문에 그때 생기는 전류가 보면 이 미케니컬 스트레스 효과 때문에 심한 15성, 심한 12성, femtoampere하고 picoampere 수준의 이런 레벨에 대해서는 조심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렉트로케미컬 이펙트라는 부분을 손으로 만지면 이제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손으로 만지면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때 사람 손이 땀으로 있기 때문에 땀이라는 게 결국 소금 같은 것들이 여기에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특히 이제 이 전류가 일종의 작은 전기화학 배터리가 안에 있는 거라서 특히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날에는 여기에 이온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PCB 기판의 케미컬 이펙트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표면이 따라서 10나노 암페어, 뭐 피코 암페어, 클린하다, 에폭시다, 지분하다 이게 자체에 따라서 결국은 예쁘고 깔끔하게 만드는 게 최대한 묻지 않게 하는 게 이게 미신이 아니라 이런 일렉트로케미컬 효과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신호를 방지할 때도 필요하게 됩니다. 아까 이거는 리지스터 노이즈 돼 있는데 이건 1Hz는 밴드위스 1Hz로 했을 때 아까 서멀 노이즈를 말합니다. 그래서 노이즈 레벨에 따라서 이 아까 그래프는 달라질 수 있거든요. 밴드위스가 델타 F가 1Hz다 그랬을 때, 또 10Hz 그랬을 때, 이 계측기 자체가
혹은 ADS-11로 같이 그런 작은 전압 ADC, DAC로 해서 측정하는 개념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전압 혹은 전류 측정에 있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회로 설계에서도 이 흔히 우리가 그라운드 루프라는 거를 이제 에러를 만들어 주기도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측정하는 거하고 계측기가 이래 있을 때 계측기의 그라운드하고 이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그라운드가 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으면 세로적으로 따지면 여기에 루프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루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이 자기장이 이렇게 사이를 통과해서 이 에어리어만큼 자기장이 커졌다 한 이쪽 방향 저쪽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림에서는 되게 작게 그려져 있지만 이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하고 이 계측기 사이 거리가 멀고 또 마침 콘센트를 연결해서 그라운드만 따라가 봤더니 이 루프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습니다. 커질 수 있는데 이 루프 사이에 속에 펌프가 있다거나 혹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해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이 차징된 상태에서 그 안에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자기장이 생기는 거고 그 안에 이제 이런 그라운드 루프 커런트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커런트 루프 노이즈를 또 줍니다. 주고 이제 그래서 이거를 그 한쪽에 약간 이 카먼 모드 임피던스 오브 나노메드 약간의 임피던스를 해서 이 사이에 루프가 만들어지는 걸 최소화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회로적으로 따지면 이거를 이제 아날로그 회로일 경우는 트리 구조로 루프를 최대한 없이 만들어주는 게 이 회로 PCB 기판 자체에서 이 그라운드 루프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노이즈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디지털인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 루프를 최대한 0에서 5볼트 차이니까 어차피 이제 이 루프를 생기는 거를 어차피 감소하고 최대한 그라운드 쉴딩의 효과를 이 초점을 두고 있는 거고 이 그 아날로그에서는 회로적으로 PCB 설계를 봤을 때 트리 구조로 루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회로도는 같아 보이지만 어떤 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들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아날로그 측정을 할 때, 우리가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데모를 해보고 했을 때 조금 추가해보고자 했던 내용이었고요. 그럼 이제 지난번처럼 이 아날로그를 할 때 이런 그 오실로스코프 쓸 수도 있고, 요번에 그 전장호에 가보니까 좋은 이 아날로그, 이 디지털, 오실로스코프가 있더라고요. 디지털 스토리지 오실로스, DSO 그러는데, 이, 뭐, 여기는 채널 두 개인데, 채널 네 개짜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로직 애널라이즈도 동시에 되는 그런 것들이, 한 60만 원, 100만 원 사이에 해결이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는 그러면 디지털에 대한 그 개념을 잠깐 이제 보려 그러는데요. 이렇게 이제 칩이 이렇게 있을 때, ESP S3 32, S3 미니로 이런 식으로 해서 레벨 시프트하고 ADS11로 DH, MCP47로 이렇게 해서 I2C, SD에 SC를 연결을 해서 이거 빼고는 나머지 파트를 이용할 수 있다 그랬을 때, 또 작은 ESP S3 미니로 할 수 있는 아날로그 실험은 뭐 크게 이 I2C에서 연결되기 때문에 크게 제약이 없을 것 같고요. 디지털인 경우는 개수가 보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 라스베리아 피코가 굉장히 이 포트가 GP0, GP1 이렇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디지털 실험할 때는 책 할 때는 이게 라즈베리 피코가 훨씬 좋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차피 단자가 몇 개 없으면 상황은 거의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그 실험을 한다 그랬을 때 이거를 이제 디지털은 클락이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살짝 요거를 보면 요거는 테스트 해볼 수 있는데 그 라즈베리 피코에서부터 실제 요 클락에 해당되는 걸 하나 만들어 본 겁니다. 만들어 본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이 마이크로 파이썬에서 시간과 RP2 돼 있는데요. 이 라즈베리 피코가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이 PIO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PIO라는 게 있어서, 이 PIO라는 게 샘플 수준에서 이 하드웨어적으로 얘를,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적으로,
이 클락을 제너레이트 시키고 하는 거를 비트 단위로 이렇게 사이클 단위로 제어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디지털인 경우에 특히 그 되는데 이 라디오 피코에 프로그래머블 I/O 핀 파여되어 있는데 얘를 이용하면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피처를 쓸 수 있다. RP2040, 230 마이크로 MCU에 쓸 수 있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거를 아키텍처 보면 이렇게 디렉트 메모리 액세스, 그러니까 메모리 자체에 직접 접근해서 그 값을 쓸 수가 있고 그 따위에는 이 그 디지털 아웃풋을 한꺼번에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꺼번에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단자가 여덟 개다, 12개다. 그러면 이게 연속적으로 쭉 읽어가지고 6번부터 시작해서 뭐 8개다, 4개다 이렇게 해서 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아이어 프로그래밍 이제 워크플로우를 참조를 해보면 여기에 이제 그, 이 프로토콜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제 그 클락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 보면 클락을 정의한 PIO 정의되어 있습니다. 어셈블입니다. 어셈블이고 어셈블리어라 생각하면 될 것 같고 PIO에다가 세트 이닛 할 때 아웃풋입니다. 이게 아웃풋 단자에 이제 RP2라 되어 있는 게 되어 있는데 어, 이 라스베리 파이 요 PIO를 쓰는 그 하나의 라이브러리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 요 클락을 정의하는 PIO를 정의할 때 골뱅이를 쓰고 요 PIO를 아웃풋으로 단자를 정의한 다음에 요 함수를 정의합니다. 함수를 클락 제너레이터라는 그래서 요랩 타겟돼 있는데 랩과 랩 사이에 루프를 정의하는데 보면 요 핀을 하이로 설정하고 핀을 로우로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핀 하이와 로우니까 이거를 원 사이클 안에 이 라즈 피코에서 세팅한 주파수에 따라서 한 사이클로 하이, 한 사이클로 로우를 정의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 어셈블 수준에서 이 출력 핀을 하이, 로우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1MHz 클락을 만들어 본다 그랬을 때 이 PIO 프로그램을 생각해보면 하이와 로우가 있기 때문에 두 사이클이 필요합니다. 하이와 로우. 그럼 두 사이클이라는 얘기는 여기에서 이 그 원래 이 스테이트 머신으로 되어 있는데 스테이트 머신이 이제 안에서 어셈블리어에서 이 상태를 메모리 상태를 내가 정의할 수 있는 이 이름을 스테이트 머신으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스테이트 머신이 라스베리 피코 원에는 네 개가 우리가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걸 정의할 수 있답니다. 라즈베리 피코 2 같은 경우는 12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독립적으로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피는 걔는 독립적으로 작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스테이트 머신을 네개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개 머신 주파수를 1MHz 곱하기 2 해서 2MHz로 설정을 해놓으면 그래서 PIO, 프로그래머 IO를 프리퀀시 2메가로 이렇게 해놓고 타겟 핀 타겟을 0번으로 했습니다. 0번 이제 요 라저 피코에서 0번이 GP0이잖아요. 1번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타겟을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정의된 상태에서 스테이트 머신 0번을 4개 중에 한 개 못하면 스테이트 머신을 RP2에다가 스테이트 머신을 0 채널에 대해서 이그 요 클락 제너레이터 함수 얘를 정의하겠다라고 하고 이 프리퀀시는 PIO 프리퀀시 2MHz 설정한 걸로 하겠다. 그리고 세트 바이어스는 타겟 핀, 그 베이스를 어떤 핀을 설정하는가를 타겟 핀이 지금 요 0번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0번 정의되어 있으니까 이 타겟 핀이 여기에 클락 제너레이터의 요 핀으로 딱 세팅이 됩니다. 0번에 대해서 하이로우가 되고 그러면 이제 이 클락 셔널을 생성할 때 스테이트 머신을 이제 딱 액티브 하는 것이 1입니다. 액티브 1 하게 되면 클락 시그널이 되면서 10초 동안 이게 쉬는 그냥 잠자고 있는 시간에 10초를 해놓으면 SM 액티브 1과 SM 액티브 0을 이렇게 해놓으면 요 10초 동안에 얘는 클락이 쭉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진 거를 제가 요 이제 작은 오실로스코프가 있어서 이건 어차피 제가 좀 체크하는데도 좀 필요해서 쓰는 작은 오실로스코프인데요. 여기 보면 제가 이걸 1MHz를 설정해보고 500kHz 설정해보고 50kHz 설정해보고 500 설정해보니까 이런 그 그림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한번 살짝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소니에서
어, 소니에서 제가 클락, 제너럴 클락 이거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앞에 설명드린 이겁니다. 여기에, 어, 여기 있고요. 그러면 이걸 제가 실행을 딱 시키면 여기에 오실로스코프를 그 실행을 해보면요. 아니,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라저 피코를 연결해 놓은 게 있고, 이걸 가지고 실행을 딱 해보면요. 그다음에 그 지금 이 클락이 10초 동안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런 거를 4개 독립적으로 만들 수 있다 하는 게 큰 장점인데요. 그럼 요거를 방금 이제 꺼졌는데 다시 제가 좀 요거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한번 보면 이걸 시간을 이건 앰플리튜드네요. 시간을 이렇게 해보면 조절해 보면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작동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트리거 레벨을 그 트리거 레벨을 여기 아래로 좀 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다시 실행시켜서 트리거 레벨을 이렇게 좀 낮추면 다 고정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간을 해보면 500kHz라 딱 적혀 있죠. 그래서 이게 그 2MHz 정도의 클락 신호를 약간의 그 설정을 하는데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디지털 신호에서 클락을 만들어주는 그 관점에서 라세 피코 가지고도 해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스테이트를 2개 쓰는 겁니다. 뭐냐면 클락을 이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측정하는 거를 디지털 핀으로 한 경우인데 이걸 좀 길지만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보면 이건 앞에 파임과 RP2 부분은 이그 PIO 기능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일단 핀을 정의를 하고 그래서 한 다음에 이거는 비트에 따라서 읽은 거를 배열로 변환하는 함수를 만들어줬습니다. 읽은 거를 그 클락을 정의해주고 디지털 핀에서 이런 값을 이제 보여주는 읽어오는 겁니다. 보면 여기서는 이 스테이트 머신을 2개 정의하게 되는데 하나는 앞에서 정의하기 전에 클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보면 클락을 이렇게 어셈블 수준에서 요 핀 아웃 이 출력에 대해서 클락 제너레이터에서 0번 핀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게 이제 이게 0이라 표현되는 게 있습니다. 요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1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이클 몇 개를 더 추가적으로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1을 한 상태에서 한 사이클만 이걸 없애면 0이나 혹은 없으면 그냥 1 사이클이고요. 이거를 대괄호 해서 얘를 31로 했다 그러면 총 하이가 32 사이클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밑에도 31로 해주면 로우가 32 사이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게 뭐냐면 하이와 로우에 대한 우리가 펄스 위스 모듈레이션을 그러는데 같은 주파수에 대해서 하이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라는 걸 세팅을 이 로우 레벨 수준에서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두이노에서 이 PWM 제어에서 좀 어려운 점이 이제 이게 그 PWM 듀티를 바꿔주는 게 아주 자유롭지는 않고 뭐 위상이라든지 아주 자유롭지는 않고 세팅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 라즈베리 피코에는 PIO 프로그램에서 얘를 출발점이나 이거를 넣긴 나름이거든요. 세트 핀스에서 0부터 시작해서 010으로 해서 여기 이 클락의 모양을 내가 쉐이핑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 듀티나 페이스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PR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두 번째 PR 프로그램은 뭐냐면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여기에 그 읽어드리는 PIO가 이제 인이고 인 시프트 디렉터리 되어 있는데 이게 읽을 때마다 이게 핀이 6개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동시에 오는 게 아니라 동시에 왔는 거를 하나씩 시프트 해주면서 받을 때는 이 하나 한 비트당 각기 다른 핀 번호에 해당되는 디지털 값이다라는 거를 얘기해주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바이트가 올 때 이게 시프트 디렉터리가 시프트 라이트냐, 시프트 레프트에 따라서 첫 번째 비트가 이게 첫 번째 포트인지 마지막 포트인지라는 것이 설정이 될 것입니다. 오토 푸시는 읽자마자 바로 그냥 그 값의 메모리에다 저장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32비트 단위로 이렇게 잘라서 이 푸시를 연결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제 가지고 샘플 핀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랩 타겟과 이 안에서 정의되어 있는 게 핀수로 정의 8개, 8개 연속된 GPIO 핀에 대해서 레지스터를 쉬프트하면서 저장한다 되어 있으니까 이걸 읽으면 한꺼번에 8개 비트가 확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요 위에 클락은 디지털에서 필요로 하는 클락을 생성하는 거고 아래는 이제 디지털 인풋입니다. 인풋이니까 입력에 대해서 이제 그 읽어드리는 값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핀에 8이 돼 있으면 이 라저 피코에 이제 8이 그러면 처음 설정했는 값으로부터 8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GPR 6번을 이제 이 핀을 설정해 놓으면 6, 7, 8, 6, 7, 8하고 9, 9까지 하고 10, 11, 12, 13까지 요 4개, 4개, 8개죠. 8개 들어오는 디지털 핀에 대한 정보를 그대로 원샷에 딱 읽어 드린다는 겁니다. 이거 설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똑같이 이 PIO 프리퀀시를 2MHz로 하고 타겟 핀을 0번으로 하고 이거는 클락을 생성하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베이스 핀을 이제 읽어드리는 베이스 핀인데 6번부터 시작해서 입력이고, 그 다음에 여기 풀다운,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냥 떠 있으면 이 풀다운이나 풀업이나 해서 이제 그 데이터를 중간에 어정쩡한 입력이 있지 않게 하는 이 값을 제대로 열어야지 노이즈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하고 또 어레이를 이제 하나 정의를 해서 1000개까지 한꺼번에 읽는 어레이를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실행을 한 예인데 실행은 스테이트 머신 0번은 클락을 생성하고 스테이트 머신 1번은 GPL 값을 생성해서 두 개의 이 스테이트 머신을 정의했습니다. 하나는 스테이트 머신 인풋으로 스테이트 머신 클락을 정의해서 1번 채널, 1번 스테이트 머신, 0번 스테이트 머신인데, 이때 실행 함수는, 이 클락, 인풋은 샘플의 핀, 요, 입력하는 요걸 설정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 2는 클락 제너레이트 요 함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다음 프리퀀시를, 여기에서 이 위에 읽는 프리퀀시도 있겠죠. 이게 얼마나 빨리 자주 읽느냐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10MHz로 설정이 되어 있네요. 10MHz로 설정하고 이 클락을 제너레이트 시킬 때는 2MHz를 기본 주파수로 설정을 해서 하고 타겟 핀은 보면 이 클락은 타겟 핀 0번으로 정의를 했고 그다음에 이 SMI 이 부분은 이제 입력 전압은 베이스 핀 6번부터 8개 핀 해서 정의되어 있으니까 이게 정의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스테이트 머신을 클락을 이제 활성화하게 되면 데이터를 실행하고 그다음에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스테이트 머신 요 클락을 액티브하게 되면 클락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요 스테이트 머신 1번 요 클락 한 거하고 스테이트 머신 요거 디세이블 한 거 끝난 거 요 양쪽에 클락을 만들어주고 클락을 생성한 게 싸고 있고 중간에 읽어드리는 거를 액티브 하는 거를 이제 1과 요 스테이트 머신 인풋을 해서 그래서 클락 바깥에 클락이 돌고 있고 안에 루프에서 읽는 행위를 하게 되면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이 칩에 클락이 쭉 들어갔을 때 중간중간 요거를 읽어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 값을 1000개까지 여기 뭐 설정을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3초 동안 해놨는데 3초 동안에 이 값을 얘는 계속 읽는 겁니다. 읽어가지고 스테이트 머신 인풋으로부터 개수해서 버퍼에다가 쭉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한 바이트 단위로 이렇게 온다 그랬을 때 얘를 끝나고 나면 클락이 스탑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CS 바이 형식으로 읽을 수 있도록 디지털 비트를 정의하는데 헤더를 이제 아까 6번부터 이렇게 11번까지 이렇게 이렇게 헤더를 만들어주고 CSV는 항상 헤더가 콤마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프린트된 타임을 이렇게 먼저 요거를 플러스 요 시간과 요 V6부터 V11까지 붙여주고 헤더로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앞에 읽은 버퍼가 1000개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10개까지만 해서 이제 얘를 프린트 하게 되면 시간에 대해서 얘를 비트에 따라서 쭉 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트 한 거를 함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앞에 이 자릿수로 쪼개 가지고 6번부터 여러 차례들 해서 보여준 하나의 루틴이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를 이제 정의해서 만들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 루틴 자체가 플락을 만들어내서 얘가 내가 8개 단자의 시간에 대해서 계속 읽어드리는 그런 루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읽어보면 이런 식으로 이 클락을 하면 요 값이 이 타임에 대해서 0, 1, 2, 3, 4, 5, 6, 7 돼 있고 V6부터 V13까지 8개니까 10, 10 돼 있는데 요거를 이제 그 실제 실험을 이제 할 때에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그 화면을 키워서 한번 볼까요? 한번 화면을 화면에 지금 이 제 그 카메라를 지금 키워서 이렇게 보면요. 요거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면 클락 제너레이터를 잠깐만요. 이게 디지털 제가 방금 음, 여기에서 제너레이터 클락 디지털 리드 이게 보면 제가 한 10초 기다리게 하나 보면 화면이 잘 안 보이겠네요, 지금. 잠깐만요. 이게, 다시 해보겠습니다, 한번. 그러면 보시는 거를 여기 이제 카메라를 보고 여기서 그냥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서 Generate Clock Digital Read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보면 제가 실행해 보겠습니다, 한번. 실행해 보면, 어, 실행해 보면 이게 클락 시그널 스타트는 그다음에 10초 동안에 실행이 되면서 데이터 읽고 있습니다. 읽고 난 다음에 출력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보면 이게 6번부터 13번까지 11000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오실로스 그 피코에서 두 개를 연결해 놨습니다. 화면에 보면 이걸 자세히 보면요. 제가 이 빵판에서 6번과 7번을 연결해 놨기 때문에 얘가 111 하이가 될 수밖에 없죠. 얘는 형사 바뀐 게 없네요, 지금. 이거를 한 개수를 좀 늘려볼까요, 한번? 개수 늘려보면, 이게, 이제 1000개. 아, 클락 디지털 비드. 이게 지금, 이게 클락이 1량이 바뀌면, 요 짧은 순간에 이게 바뀌지 않아서 근데 그런 것 같은데요. 시간과 얘를 좀 바꿔가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클락 제너레이터, 31로 있고, 얘를 1량으로 했는데, 주파수를 PIO 프리퀀시를 좀 낮춰서 예를 들어서 아, 좀더 높여서 이러면 이게 원래 더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 100개 바뀌었지. 음, 지금 이거 100개네요. 100개를 이렇게 놓고요. 제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바뀌지. 예. 일단은 제가 지금 세팅을 하면서 조금 바뀐 것 같은데 1령이 이렇게 바뀌거든요. 잘 맞추면. 그럼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볼 때 이제 뭐로 보이느냐 했을 때 뷰어라는 개념으로 이제 이 VCD 포맷을 우리가 많이 쓰게 되는데요. 파이 VCD 되는데 요거를 이제 앞서 이제 이 CSV 형식으로 한 거를 이제 받아들여서요. 이거를 그 그렇게 카피를 해서 보면 여기에 1령이 돼 있잖아요. 제가 0, 1 0, 0, 1 돼 있는데 이게 이제 V부터 V7까지 이렇게 해서 V8에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정의되어 있는 거 가지고 이제 이 펄스 뷰라는 프로그램이나 혹은 이런 그 오픈 소스 이용해서 얘를 클락이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거 볼 때 파일 형식이 VCD라는 파일 포맷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파이썬에서 pip install pyvcd라는 걸 쓰고 그럼 여기 이제 하나의 예인데요. VCD 여기 파이썬 코드인데 얘를 이제 VCD를 만들어서 아까 읽은 거를 이제 출력을 아웃풋 VCD로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시간이 바뀔 때마다 요거를 이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서 어느 시간에
값이 0이다. 어느 시간의 값이 1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벤트 중심으로 해서 시간을 다 순차적으로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 그 라이브러리를 쓰게 되면 앞서 이 CSV로 되어 있는 거를 CSV로 되어 있는 거를 요 밑에 CS 돼 있잖아요. 이걸 바꿀 수 있거든요. 바꿀 수 있어서 제가 파이썬 코드를 잠깐 보면요. 어, 보면 VCD 라이트를 보면 여기에 이제 시그널이 두 개가 나오는 예입니다. 두 개 나오고 그다음에 이 CSV를 읽어가지고 시간에 대해서 정렬을 해서 얘를 이벤트화하고 얘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얘를 이제 VCD라는 걸 한 다음에 이 VCD 값을 가지고 얘를 아까 화일 형식에 따라 쓰는 루틴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까 wave.csv 읽어가지고 정의할 때 output to VCD 이렇게 해서 앞서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각 비트에 해당되는 것들을 쭉 읽어서 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만들어진 게 VCD가 만들어지면 이 마이칩을 할 때 WS 했을 때 디지털로 했던 거를 보면요. 디지털 했던 걸 보면 VCD가 있습니다. 중간에 find해서 이렇게 해서 네임에 VCD 이렇게 하게 되면 요 디렉터리 밑에 있는 것들 VCD 다 나오게 되는데 하나만 골라서 여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VCD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M output to VCD output to 여기 보면 이전에 했던 걸 먼저 보겠습니다. 한번 M8에 해서 카피를 해서 카피를 해서 M8 아우터 시뮬레이션을 가서 VCD 했는데요. 여기 이제 GTK 웨이브가 이거를 디지털을 할 때 이제 이걸 보는 건데요. V 카운터 VCD 하게 되면 GTK 웨이브가 실행하는 스타트 타임과 그게 나옵니다. 나왔을 때 얘를 클릭을 하면 카운터에 이제 이 카운터 이렇게 와이어 클락 앤리스 와이스를 이거를 이제 하나씩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고 얘를 이제 줌 이렇게 하면 전체가 이렇게 되어서 이벤트 중심으로 해서 바뀌는 것만 저장하게 되는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봤었는데요. 요거를 이제 앞서 클락하고 다 한꺼번에 다 읽어서 이걸 보여준다 그랬을 때 앞서 이 파이썬 코드에 따라서 웨이블 CSV를 읽어서 얘를 아웃풋 VCD로 하게 되면 얘를 이제 똑같이 그래서 제가 요 WSL에다 카피를 해놨는데요. 그래서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들어가서 제가 여기에 VCD를 아웃풋 투 VCD를 여기 넣어놨습니다. 아웃풋 투 VCD 그래서 GPK 웨이브 아웃풋 투 VCD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뜨면서 이제 요게 딱 뜹니다. 그 CSV를 변환한 거를 이제 보면 V6부터 나오는데 이렇게 보시면 사실 완전하진 않죠. 완전하죠. 지금 그림이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여기 보면 그 또 올라 내려갔다 하면 밑에는 다그 배선 연결돼 있지 않거든요. 클락에 된다는데 뭔가 좀 완전하진 않습니다. 모양이. 그래서 요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할 여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 이 GTK 웨이브로 보거나 오픈 소스 가운데 또 이걸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오픈 소스 제가 이거를 펄스 뷰라는 것도 있고요. 펄스 뷰라는 것도 있고 설퍼라는 것도 있습니다. 설퍼라는 거에 홈페이지를 가보면요. 설퍼라는 홈페이지 가보면 이렇게 설퍼가 스냅피 웨이폼 뷰라고 돼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걸 설퍼라고 실행을 해보면요. 지금 이게 뜨거든요. 이게 뜨는데 이 파일에 윈도우에서 listen to file output to VCD를 한 거를 보면 이 모듈에 딱 보면 V6 딱 보면 여기 딱 돼 있고 V7 이거는 없어서 그런데요. 보면 이렇게
펄스 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말씀드리는 거는 그, 이 디지털에서 타이밍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해 보면 이거를 그대로 읽어서 할 때 이 토니에서 읽을 때 지금처럼 1000개 정도는 이 쉘에 보이거든요. 이 쉘에 보입니다. 이렇게. 쉘에 보이는데, 이게 1000개, 10,000개 일 되면, 리얼타임 오실로스코어가 되면, 그 값이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디지털 컨티뉴어스 돼 있는데요. 이 디지털 컨티뉴어스 되는 부분은 똑같은데, 얘를 그냥 출력만 계속 하게끔 했습니다. 보면 이걸 해서, 또 코어 태스크하고 지난 1회차 때 얘기했던 이 스레드로 해서 두 개를 동시에 실행하는 요거를 돌리고 그다음에 얘 값을 읽고 하는 요 부분으로 정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디지털 컨티뉴어스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얘가 이 라즈베리 피코를 뺐다가 어, 빼서 끼우면 토니가 이 컴포트를 쓰지 않고 주피터에서 쓰게 되면 얘가 그 출력단 쉘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주피터에서 데이터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 디지털 컨티뉴어스 되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제 메인 파트에다가 디지털 컨티뉴어스 바꾸고요. 얘를 디지털 컨티뉴어스로 하고 얘를 이제 그래서 우리 지난 아날로그처럼 할 때 리드 컨티뉴어스 했었는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뺍니다. 그 이제 단자를 빼버립니다. 단자를 뺐다가 토니에서 이렇게 단자를 이제 제가 USB 단자를 뺍니다. 빼면 이게 끊어지거든요. 끊어지고 그 다음에 이거를 딱 연결을 하면 얘가 한 10초 기다렸다가 그냥 디지털 컨티뉴어스를 얘가 실행하면서 지금 PCB 요 화면에서 나왔는데 이걸 주피터로 가게 되면 컴포트를 토니가 쓰지 않는 상태에서 출력되는 단자를 이 주피터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피터에서 리드 볼티지 되는 리드 디지털 컨티뉴어스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실행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계속 이벤트 된 요 값들이 전달해 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입력돼 있는데 그 시간과 그런 디지털 단자를 계속 캡처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 데이터를 이제 컨티뉴스하게 그래프로 표현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이제 컨티뉴스하게 데이터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디지털인 경우에 조금 라즈 피코에 해당되는 PIO를 써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앞서 얘를 연속적으로 읽을 수도 있거든요. 연속적으로 읽어가지고 토니를 보면요. 토니를 보면, 리드, 어, 보면 값을 그대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밸류를 디지털적으로 읽을 수도 있고, 리드 컨티뉴스에서 값을, 어, 이걸 연결을 하고, 그러면 이걸 주피터를, 이게 두 프로그램이 동시에 이걸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얘를 스탑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토니를, 아, 토니, 그래서 이 토니가 이렇게 했을 때 연결을 하면요.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그, 그, 그 디지털 컨티뉴어스로 이제 쭉 이렇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디지털을 읽는 방식이 있고, 아날로그로 이렇게 빨리 읽어가지고 시간적으로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디지털 부분에 있어서 VCD 포맷으로 다시 바꾸게 되면 이제 이 CS 형식을 가지고 파형을 이 GTK 외부에서 봤던 것처럼 똑같이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디지털 이 형식에 따라서 좀 고칠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아날로그 디지털에 대한 대략적인 유출을 봤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런 뷰어로 보는 거, 그 다음에 계측할 때, 아날로그 할 때 여러 가지 스텝이, 계측 대상에 따라서 측정하는 방식이, 이 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된 장치로부터 축적된 노하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얘를
이제 파이썬 코드로 이런 식으로 윈도우로 만들어서 이제 이거는 뭐로 만들었냐면 키 킨터라는 그 파이썬 그 모듈을 쓰면 이렇게 윈도우 프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라즈베리 파이로 측정해서 보여주는 그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정에 있어서 우리가 자유도 부분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게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했던 오늘 그 기초 두 번째 아날로그 디지털 파트에 있어서 이 방향성, 논리 연산이나 타이밍이나 플러그이나 변환 시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아날로그 회로하고 디지털 회로 조금 다르죠. 아날로그 회로에서는 전압을 바꿔서 했는데 디지털에서는 PIO처럼 얘를 원샷에 값을 가져오고 VCD 파일 포맷으로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이 앞서 디지털로 시뮬레이션 한 것과 비교해 볼 수 있을 거다라는 자원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요 디지털 파트에 그 변화한 요 부분 조금 더 마무리하면서 얼마 안 남았는데 마무리하면서 요 카이캐드로 PCB 측정회로 해서 그 아날로그 회로하고 디지털 회로 있어서 아까 그라운드 루프라든가 뭐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이 회로 만드는 거를 조금 더 이 나머지 측정에 남은 거하고 이 설계하는 것까지 하면 마무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예, 건의사항 있는데요. 예.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예. 아, 예. 다음 주가 이제 카이캐드로 이제 PCB 요거를 이제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건의드린 것처럼, 우리 종합설계 이제 3월 7일 날 이제 접수를 이제, 그 종합설계 일 하는 학생들이 이제 6명이 이제 접수를 그러니까 6팀이 접수를 했는데, 그 팀은 요번 8월 7일 날 이제 패키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한 달 10일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요 카이캐드 요거를 이제, 보고, 그래서 이제 요 6팀은 좀 PCB로 측정을, 이 빵판의 측정만이 아니고 PCB에서 측정하는, 그런 거를 좀, 하는 거를 좀 건의드립니다. 예. 예. 지도 학생 분들은 다 하기로 했나요? PCB로 측정하는 거를? 어, 그 부분은 이제 PCB가 적당한 학생이고, 그거는 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예. 근데 이제, 예. 예,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뭐. 음, 예, 아무래도 이제 요번에 할 때 해야지, 이거 뭐, 이제 따로 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서 할 때 이렇게 같이 하면은, 음, 그럼 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건의드린 예,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내용은 이렇게 하고, 예,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녹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